아주 좋은 제안이로군요. 저는 두 손을 들어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의견을 당국에서 허락하도록 힘써보겠습니다. 그들 역시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그들은 이것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일은 생명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잘못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선생님께서는 파눌루 신부의 설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리웨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타루는 오히려 엉뚱한 질문을 했다. 저는 의사라서 신부님이 말하는 죄에 대한 벌이 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직자들은 가끔 마음에도 없는 말을 늘어놓곤 하죠. 그래도 보기보다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역시 그 신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시죠?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패스트 그 자체에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다.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고 죄를 회개하게 한다. 라는 식의 말입니다. 이 세상 어느 질병을 막론하고 다 그런 점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패스트가 불러일으키는 비참함과 고통을 볼 때 패스트를 체념하는 것은 눈먼 사람이거나 비겁한 사람일 겁니다. 선생님은 신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타루가 전등불 가까이로 얼굴을 내밀며 물었다. 무척 어려운 질문이군요. 저는 무신론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저는 어둠 속에서든 암흑 속에서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리웨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 대답했다. 바로 그 점이 선생님과 파눌루 신부의 다른 점이 아닐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신부님은 자신의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고 성당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없었겠지요. 그 때문에 늘 진리를 내세워 설교를 하지요. 그러나 자기 교구의 주민들과 자주 접촉을 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마지막 숨소리를 들어본 성직자라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따지기 전에 우선 치료부터 하려고 들 겁니다. 한 사람의 희생자라도 줄이는 일에 먼저 손을 쓰겠죠. 신을 믿지 않으신다면서 선생님은 왜 그토록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입니까? 신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투쟁해 나감으로써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지켜주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준단 말입니까? 타루의 말을 들으며 리웨는 바다를 향해 돌아섰다. 밤이라 보이지는 않았지만 저 멀리 바라보이는 진한 어둠 속에 바다가 있을 거라고 짐작했다. 그는 피로했으나 타루에게 묘한 호감을 느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는 충동이 생겼다. 이윽고 리웨가 입을 열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나는 직업이 필요해서 의사가 되었을 뿐이니까요. 당신은 마지막 순간에도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으시겠죠?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에도 안 돼! 하며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결코 익숙해질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당신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세계의 질서를 죽음이 좌우하고 있는 한 신도 인간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편을 오히려 더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하늘을 우러러보지 말고 기대지 말고 있는 힘을 다해 죽음과 투쟁하길 더 바랄 것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타로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한 인간의 승리란 항상 일시적인 것뿐이지요. 맞습니다. 언제나 그 굴레를 벗어나지는 못하지요. 그 점에 대해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투쟁을 멈출 만한 이유는 못 됩니다. 물론 그렇지요. 패스트와의 투쟁에서 선생님은 어느 정도 승리를 거두고 계신가요? 참혹한 패배의 연속입니다. 타르는 뚫어지게 의사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왕진을 가야 합니다. 리웨도 타루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이 밖으로 나왔을 때는 밤이 꽤 깊어 있었다. 거리는 아주 조용했으며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타루가 묻자 리웨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며 그러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어두운 밤길을 달려가면서 리웨가 말했다. 내일 병원에 오셔서 예방주사를 맞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건대를 조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무사히 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요. 계산이란 무의미한 것입니다. 선생님도 그것을 잘 아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페르시아의 어떤 도시에서 패스트가 발생해 주민 대부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씻기고 매장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남았답니다. 병에 걸려 죽은 사람들을 매일 만졌는데도 말입니다. 타루의 말에 리웨가 말했다. 생각해보는 일로군요. 그들은 아마도 죽음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했을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동차는 인적이 끊긴 도로를 달려가 환자의 집 앞에 섰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리웨가 물었다. 좋습니다. 타루가 서슴지 않고 대답했다. 한 줄기의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할 생각을 했습니까? 리웨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저 도의심 때문인 것 같습니다. 도의심이라고요? 예. 자신을 이해하고 또 남을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타루는 보건대를 모집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보건대가 만들어졌으며 그 뒤를 이어 여러 보건대가 생길 예정이었다. 세상에는 인류의 존속과 명예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법이다.
물론 그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리웨와 타루는 쓸데없는 논쟁을 하기보다 패스트를 물리치기 위해 노력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패스트와 맞서 싸워야 하며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의외로 많았다. 카스텔은 새로운 백신을 만들기 위해 실험실에 틀어박혀 연구를 거듭했다. 리웨와 카스텔은 이 도시를 죽음의 바다로 몰아넣고 있는 패스트균을 배양해서 만드는 백신이 외부에서 들여오는 백신보다 훨씬 효과가 뛰어나리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오랑시에 퍼진 패스트균은 이제까지 발생했던 패스트균과는 약간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카스텔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백신 개발에 자신이 가진 정열을 모두 쏟아부었다. 세계 각국에서는 오랑시가 패스트에 전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비행기나 육로로 구호물자를 보내는 등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았다. 패스트의 열풍이 금방이라도 도시를 삼켜버릴 것 같은 쯤 랑베르처럼 자신의 행복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었다. 랑베르는 패스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다. 합법적인 방법으로 오랑시를 벗어날 수 없다고 깨달은 랑베르는 다른 방법으로 도시를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 랑베르는 우선 카페에서 일하는 웨이터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손님들을 많이 상대하기 때문에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설레설레 고개를 내저었다. 도시를 탈출하려다가 붙잡히면 매우 엄한 벌을 받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랑베르는 결국 웨이터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실망한 랑베르는 리웨를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했다. 그때 그 자리에 코타르가 끼어 있었다. 며칠 뒤 우연히 길에서 랑베르는 코타르를 만나게 되었다. 일은 어떻게 잘 되어 갑니까? 코타르가 스스럼 없이 말에 붙여왔다. 글쎄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관청이라는 곳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인지 모르겠더군요. 도무지 믿을 수가 있어야죠. 도대체 남의 사정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 작자들 뿐이라니까요. 코타르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건 역시 쉽지가 않네요. 그러시군요. 제가 도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말에 랑베르는 놀란 얼굴로 코타르를 바라보았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오랑시의 모든 카페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되었죠. 그들한테서 탈출을 계획하는 조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정보인가요? 그렇고 말고요. 저에게 신중하게 다가와 탈출을 제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가담하지 않으셨죠? 그거야 떠날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랑베르는 의아한 얼굴로 코타르를 바라보았다. 패스트가 일어난 뒤 코타르는 오히려 생활의 안정을 되찾았다. 그 당시 코타르는 배급 물자를 몰래 팔아 돈을 벌고 있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값이 뛰어오르는 담배와 질 나쁜 술을 팔아넘겨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었다. 그는 패스트가 영원히 계속되어 주기를 바랐다.
그 조직과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랑베르가 물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안내해드리지요. 같이 가서 한번 이야기나 해보시죠. 코타르가 말하고 오후 4시경 랑베르와 코타르는 거리로 나왔다. 후텁지근한 날씨에 내리쬐는 열기로 온 시가지는 지글지글 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입을 꾹 다문 채 상점들이 늘어선 큰 길을 걸어갔다. 온 도시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긴 것 같았다. 그들은 종려나무가 있는 거리를 지나 광장을 가로질러 갔다. 저깁니다. 한 모퉁이를 돌면서 코타르가 파란색 페인트를 칠한 카페를 가리켰다. 카페 앞에는 노란 차일이 투박스러운 모습으로 드리워져 있었다. 카페 안에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 두 사람은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의자에 앉았다. 코타르가 앞에 놓인 철제 탁자를 서너 차례 두드리자 안쪽에서 몸집이 조그마한 사내가 긴 앞치마를 입은 채 나타났다. 저리 가! 그는 탁자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는 수탉을 힘껏 발로 걷어차고 다가오더니 주문을 받았다. 코타르는 100포도주를 달라고 하면서 가르시아라는 사람에 대해 물었다. 한 며칠 보지 못했습니다. 4, 5일 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저녁쯤에 들르겠군요. 그야 알 수 없는 일이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기다려보시지요. 그런데 무슨 일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친구를 한 사람 소개시켜줄까 해서요. 선생님도 그 일에 동업을 하시나 보군요. 그런데 지금부터 기다리려면 지루할 테니 저녁 때 다시 한번 들르시지요. 사람을 시켜 연락을 취해 놓을 테니까요. 웨이터가 물 묻은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말했다. 그럼 부탁하겠소.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가르시아라는 사람과 어떤 일을 같이 하는 겁니까?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랑베르가 물었다. 그야 밀수죠. 그들은 모든 밀수품을 교묘하게 시해문으로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몇 갑절이나 이익을 더 붙여서 팔지요. 그렇게 얻은 수익이 상당한 편입니다. 코타르가 대답해 주었다. 두 사람은 저녁 때가 되어 다시 카페로 갔다. 낮과는 달리 카페는 활기를 띠고 있었다. 손님들 가운데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흰 와이셔츠 단추를 몇 개 풀어놓은 사내가 있었다. 그가 바로 가르시아였다. 코타르는 그에게 랑베르를 소개시켰다. 나가지. 한 차례 술잔을 돌린 뒤 가르시아가 말했다. 그들은 카페를 나가 부두까지 걸어갔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야 가르시아는 힐끗 랑베르를 쳐다보더니 코타르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이 친구가 실에 빠져나가고 싶어해. 코타르가 랑베르를 가리키며 말했다. 무엇 때문이지? 프랑스에 아내가 있대. 저 친구 직업이 뭔데? 신문기자. 말이 많은 직업이군. 가르시아가 퉁명스레 내뱉었다. 랑베르는 잠자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내 친구야. 그러니 좀 부탁해. 코타르가 말했다. 이런 일은 내 소관이 아니야. 라울을 만나보면 방법이 있을 텐데 요즘 그 친구들 만나는 일이 쉽지가 않네. 그는 지금 어디에 숨어있나? 가르시아는 코타르의 질문에 금방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틀 뒤 11시에 세관 모퉁이에서 만나자고 했다. 참, 비용이 든다는 건 알고 있겠지? 가르시아가 다짐하듯 묻자 랑베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르시아가 가고 난 뒤 랑베르는 코타르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뭘요? 제가 당신을 도와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게다가 선생은 신문기자니까 언젠가 당신이 날 도와줄 날이 있겠죠. 조만간에. 코타르가 기분이 좋아서 말했다. 이틀이 지났다. 랑베르는 코타르와 함께 약속한 대로 세관 건물이 있는 곳을 향해 올라갔다. 건물의 일부는 병원으로 쓰이고 있었다. 면회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가족들은 혹시라도 환자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수의실 앞에 장사진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한두 시간 뒤면 아무 쓸모없는 정보를 얻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이 많아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우리는 눈여겨보지 않아요. 코타르가 말했다. 그들은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에서 서성거리며 가르시아를 기다렸다. 왜 한사코 떠나려 하는 건가요? 이곳에서도 꽤 재미있게 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코타르가 물었다. 나는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랑베르가 대답했다. 그야 물론 어느 정도 위험은 각오하셔야지요. 하지만 그런 위험은 패스트가 날뛰기 전에도 항상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낯익은 자동차 한 대가 그들 곁에 와섰다. 리웨의 자동차였다. 이쪽은 랑베르 기자입니다. 뒷좌석에 비스듬히 앉은 채 눈을 감고 있던 리웨가 차에서 내리며 운전을 하고 있던 타루에게 랑베르를 소개시켜 주려고 했다. 우리는 벌써 알고 있는 사이입니다. 같은 호텔에 묵고 있거든요. 타루가 웃으며 말했다. 그러고는 랑베르에게 시내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했다. 고맙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약속이 있습니다. 랑베르가 말했다. 그때 예심판사 5통이 균형 잡힌 걸음걸이로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판사님? 타루가 인사를 하고 난 뒤 랑베르와 코타르를 소개해 주었다. 판사는 그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나서 보건대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타루의 행동을 칭찬했다. 그리고 리웨에게 패스트의 진전에 대해 물었다. 글쎄요. 모든 사람의 바람대로 더 확대되지는 말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하느님의 섭리를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기대를 갖고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겠지요. 판사는 신념에 가득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들은 인사를 나눈 뒤 각자 볼일을 보러 흩어졌다.
랑베르와 코타르는 사람들 틈에 서 있는 가르시아를 보았다. 가르시아는 두 사람에게 다가와서 라울을 소개해 주었다. 키가 크고 단단한 체구에 거무스레한 양복을 입은 라울은 말씨가 빠르고 묵직했다. 가르시아에게 대충 이야기는 들었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듭니다. 적어도 1만 프랑은 쓰셔야 할 텐데 괜찮겠습니까? 그 정도 비용은 지불할 수 있습니다. 랑베르가 대답했다. 그제야 라울이 미소를 지으며 랑베르의 손을 잡았다. 그럼 내일 점심을 함께 하도록 합시다. 마린 거리에 있는 스페인 식당으로 오세요. 다음날 랑베르는 약속 장소로 갔다. 랑베르가 식당에 들어서자 식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고 쳐다보았다. 그들은 모두 스페인 사람들이었다. 그때 안쪽에 앉아있던 라울이 손짓을 했다. 랑베르가 그쪽으로 다가가자 그제야 사람들은 호기심을 거두고 다시 먹는 데 열중하기 시작했다. 라울은 턱수염이 덥수룩한 사내와 함께 앉아 있었다. 얼굴이 길쭉한 사내는 머리숱이 적었다. 라울이 랑베르를 소개했는데도 남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무뚝뚝한 태도로 그저 서너 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이 친구에게 선생님의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어디 한번 해보자고 하더군요. 이 친구가 우리 동료들 가운데 두 사람과 연결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보초병들에게 선생을 소개시켜 줄 겁니다. 하지만 금방 경계선을 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적절한 기회를 잡아야 하니까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도시경계 지점 가까이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선생이 그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일이 무사히 끝나면 이 친구에게 약속한 금액을 건네주면 됩니다. 라울이 설명을 하는 동안에도 남자는 계속해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 그러더니 한참이 지난 후에야 랑베르에게 모레 아침 9시에 중앙성당 주차장 벤치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또 이틀을 기다려야 하는군요. 랑베르가 짜증스럽다는 듯이 말하자 라울이 대답했다. 서두를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니고 우리를 도와줄 친구를 찾아내야 하니까요. 랑베르는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세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축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사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는 축구 선수였던 것이다. 역시 축구를 좋아했던 랑베르는 사내와 함께 신이 나서 축구 이야기를 나누었다. 헤어지면서 남자가 랑베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 이름은 곤잘레스라고 합니다. 오늘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누었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진 랑베르는 리웨를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리웨는 환자를 만나러 가야 했기 때문에 한가하게 랑베르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 없었다. 특별히 할 일이 없었던 랑베르는 패스트 증세를 보이고 있는 환자의 집 앞까지 리웨를 따라갔다. 복도 저 끝에서 뛰어가는 발소리와 웅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의사의 도착을 알리는 것 같았다. 하루가 늦지 않아야 할 텐데.
리웨가 지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패스트가 더 심해지고 있나요? 랑베르가 물었다. 아닙니다. 사망자 수는 별로 늘지 않는데 구급약과 구호품이 부족합니다. 군대에서는 물자가 부족하면 인력으로 메우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그 인력마저도 부족합니다. 외부에서 온 의사들과 보건대원을 합해도요? 그렇습니다. 요 근래 지원자들 숫자는 의사 10명과 보조원 100명뿐입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정도의 인원으로는 간신히 명목만 유지할 뿐이랍니다. 패스트가 더 퍼진다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당신도 어서 계획에 성공을 하셔야죠.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리웨가 말했다. 저는 패스트가 무서워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랑베르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부인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웨는 진심으로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그때 타루가 기쁜 표정을 지으며 달려왔다. 방금 파널로 신부에게 우리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 뭐라고 하시던가요? 잠시 생각하시더니 내 청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답니다. 그거 참 기쁜 일이로군요. 리웨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소리쳤다. 신부님이 설교보다 더 훌륭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사람이란 다 그런 법이죠. 중요한 것은 적절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제가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타루는 호탕하게 웃으며 리웨를 향해 눈을 찡긋했다. 랑베르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작별 인사를 했다. 이틀 후 랑베르는 중앙성당의 주차장으로 갔다. 하지만 약속 시간이 되어도 곤잘레스는 나타나지 않았다. 초조해진 랑베르는 담배를 피워 물고 성당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참을 기다리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니 작고 검은 형체들이 무리를 지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랑베르는 밖으로 나왔다. 곤잘레스는 이미 계단을 내려가서 시내를 향해 가고 있었다. 기다리다 못해 그냥 가버린 줄 알았어요. 하긴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만나기로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내일 전몰용사의 기념비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만나기로 하지요. 곤잘레스의 말에 랑베르는 침울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다음 날 랑베르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전몰용사 기념비 앞으로 갔다. 잠시 후 파란 바지에 소매가 짧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2명 다가오더니 랑베르를 흘낏 쳐다보았다. 그들은 채 20살이 되었을까 말까한 젊은이였다. 그들이 바로 랑베르를 도와줄 군인들이었다. 인사하게. 마르세가 루이야. 뒤이어 나타난 곤잘레스가 랑베르에게 두 사람을 소개했다. 이틀 뒤부터 경비 근무 차례가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계속하지요. 눈치를 보다가 그 사이에 경계선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서쪽 출입문에는 저희를 포함하여 4명의 군인들이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직업군인이지요.
그 사람들은 너무 고지식해서 절대로 이런 일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을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집에 와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자리를 비울 때 얼른 연락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르셀과 루이가 말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죠. 랑베르가 동의를 하자 그들은 성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거기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 없어. 이 선생과 나는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일을 끝내고 나서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거든. 곤잘레스가 말했다. 랑베르는 이틀 뒤에 스페인 식당에서 그들을 만나 집에 가기로 했다. 첫날 밤엔 내가 같이 있어주지. 곤잘레스가 말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랑베르는 계단에서 타루를 만났다. 지금 리웨 선생을 만나러 가는 길인데 시간이 있으면 같이 가시죠.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방해라니요? 그분이 당신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그럼 바쁘지 않으시면 리웨 선생과 이 호텔에 있는 바로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랑베르가 곰곰이 생각한 후 말했다. 글쎄요.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타루는 그렇게 말하고 호텔을 떠났다. 일을 끝낸 타루는 리웨와 함께 호텔 바로 돌아왔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앉고 나자 리웨가 물었다. 계획하신 일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잘하면 이번 주 내에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유감이로군요. 타루가 끼어들었다. 왜요? 랑베르가 물었다. 타루 씨가 유감이라고 하는 뜻은 당신이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당신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도저히 이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심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제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랑베르가 물었다. 우리가 운영하는 보건대 일을 도와주실 수 있지요. 그런 단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타루가 앞에 놓인 술잔을 잡으며 물었다. 랑베르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무뚝뚝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보건대가 적잖이 공헌을 하고 있으며 매우 필요하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들은 술을 한 잔씩 더 나누어 마신 후 헤어졌다. 다음 날 저녁, 랑베르는 약속 장소로 갔다. 7시 30분이었다. 조그맣게 무리를 지은 사람들이 식당 앞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저녁의 정취를 즐기고 있었다. 식당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랑베르는 전에 곤잘레스를 만났던 자리로 가서 앉았다. 뭘 드시겠습니까? 종업원이 물었다.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면 같이 시키죠. 랑베르가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곤잘레스는 나타나지 않았다. 식당 안에는 밥을 먹으러 온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와 자리를 잡았다. 기다리다 지친 랑베르는 혼자 밥을 시켜 먹었다. 그때까지도 곤잘레스는 나타나지 않았다.
랑베르는 착잡한 마음으로 담배를 피웠다. 밖은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있었으며 식당 안을 꽉 채우고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9시가 되자 드디어 식당은 텅 비었다. 랑베르는 하는 수 없이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왜 안 오는 걸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불안한 마음에 두리번거리던 그는 식당 맞은편에 있는 카페로 들어가 곤잘레스를 기다렸다. 하지만 10시가 가까워져도 곤잘레스는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안 랑베르는 절망감을 느꼈다. 주소도 모르는 곤잘레스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그때 경적을 울리며 구급차가 지나갔다. 그 소리를 들으며 랑베르는 아내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동안 탈출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아내는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움 때문에 가슴이 저린 그는 호텔 쪽으로 걸어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랑베르는 리웨를 찾아가 물었다. 코타르를 만날 수 있을까요? 내일 저녁에 다시 한번 오시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타루가 코타르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10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니 그 시간에 맞춰 오시면 됩니다. 다음 날 코타르가 리웨의 집을 방문했을 때 타루와 리웨는 패스트가 완치된 환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경우에요. 환자가 운이 좋았던 모양입니다. 타루가 말했다. 그럴까요? 제가 듣기로는 패스트가 아니라고 하던데요. 코타르가 끼어들며 말했다.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환자는 패스트가 맞습니다. 내 구역에서 발생한 환자였어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요. 일단 패스트에 걸리면 당연히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완치라뇨. 믿을 수 없어요. 코타르가 고개를 젓자 리웨가 대답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이번만은 좀 다른 경우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지요. 그럴 것 같진 않던데요. 오늘 저녁에 발표된 숫자를 들으셨죠? 코타르가 웃으며 물었다. 들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사태는 더없이 불리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대책이라면 이미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개개인 나름대로 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코타르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눈살을 찌푸리고 타루를 바라보았다. 나는 시민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패스트를 물리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건대 문은 항상 열려 있는데도 말입니다. 보건대의 노력이 과연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패스트의 위력이 이렇게 거센데 누가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코타르가 물었다. 글쎄요. 그건 역시 알 수 없는 일이죠. 최선을 다해본 다음에야 결과를 알 수 있으니 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민 각자의 노력 아니겠습니까? 왜 당신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시지 않는 겁니까, 코타르 씨? 타루가 묻자 코타르는 불쾌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모자를 집어들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군요. 그런 일은 제게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는 패스트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 그래요?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군요. 당신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죠? 패스트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이미 경찰에 체포되었을 겁니다. 타루가 비꼬는 듯한 어투로 이야기를 하자 코타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리웨는 일손을 멈추고 두 사람을 지켜보았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코타르가 거칠게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요? 리웨 선생과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는데요. 타루가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자 코타르는 몸을 부르르 떨며 화를 냈다.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욕을 내뱉었다. 그렇게 화내지 마세요. 저나 의사선생이나 밀고 할 사람은 아니니까요. 게다가 당신이 저지른 범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고 또 우리는 경찰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타루가 진정시키려고 애쓰자 코타르는 한숨을 내쉬며 머뭇거리더니 의자에 걸터 앉았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전 모두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작자가 그걸 경찰에 일러 바쳤지요. 경찰이 저를 부르더니 조사가 끝날 때까지 늘 대기하고 있으라고 명령을 내리더군요. 결국 저는 체포되고 말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코타르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큰 죄를 지었나요? 타루가 물었다. 글쎄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하여튼 살인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풀이 죽어있던 코타르는 갑자기 사나운 기세로 말을 계속 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어요. 실수는 누구나 다 하는 법이지요. 생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일로 잡혀가서 가족과 친지들과 떨어져 살아야 하다니 막막하더군요. 그래서 목을 메어 자살할 생각을 했습니까? 리웨가 물었다. 예. 어리석은 짓이었죠. 바보처럼. 그만큼 불안했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걱정하는 것만큼 큰일이야 있겠습니까? 리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코타르를 위로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패스트가 계속되는 한 체포될 염려는 없겠죠. 아무래도 보건대에는 들어오지 않을 생각이신가 보군요. 타루가 말하자 코타르는 모자를 빙빙 돌리더니 풀 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물론 안 하죠. 하지만 일부러 패스트균을 퍼뜨리려고 애쓰진 말아주십시오. 타루가 웃으며 말하자 코타르는 눈을 동그랗게 치켜뜨고 대답했다. 제가 병균을 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패스트가 저절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거지요. 덕분에 제가 하는 일이 유리해지기는 했지만 패스트는 제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두 분이 하시는 일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군요. 그때 마침 랑베르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코타르에게 약속이 어긋난 상황을 설명해주며 곤잘레스의 주소를 물었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카페에 같이 가드릴 수는 있겠죠. 그럼 내일 그곳에서 만나기로 하지요. 두 사람은 약속했다.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모양이죠? 리웨가 물었다. 예, 생각보다 훨씬 어렵네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타로 씨와 함께 주말에 저를 만나러 와주시겠습니까? 그러죠. 리웨가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코타르와 랑베르는 가르시아를 만나기 위해 카페로 찾아갔다. 하지만 가르시아는 만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가르시아를 만났다. 랑베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상황을 설명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네요. 설마 계획이 발각된 건 아니겠죠? 가르시아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호별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통행이 금지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때문에 곤잘레스와 일행들이 차단선을 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일을 다시 시작하려면 라울을 만나야 하는데 오늘 당장은 만날 수 없어요. 무슨 일인지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틀 후에 여기서 만나도록 합시다. 이틀 후 랑베르는 라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는 거리마다 모든 교통이 차단되었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그러면서 곤잘레스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랑베르는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운이 빠졌다. 그는 지친 모습으로 호텔로 돌아왔다. 의기소침해진 랑베르를 보며 타루가 물었다. 일이 잘 안 된 모양이로군요. 예, 아주 힘이 드는군요. 오늘 저녁에 와주시겠습니까? 랑베르는 전날 자기가 했던 초대를 떠올리며 말했다. 그날 밤 리웨와 타루가 방문했을 때 랑베르는 헬쑥한 얼굴로 자리에 누워있다가 손님을 맞았다. 랑베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미리 준비해 두었던 술을 꺼냈다. 그들은 함께 술을 마시며 음악을 들었다. 판이 거의 다 돌아갔을 무렵 멀리서 두 발의 총성이 울렸다. 개나 고양이 아니면 탈주자로군. 타루가 중얼거렸다. 잠시 후 전축 바늘이 헛돌자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차 뚜렷하게 들려왔다. 그 소리는 호텔 창 밑을 지나 차츰 멀리 사라졌으며 그와 동시에 음악 소리도 멈추고 말았다. 이 음악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10번이나 들었네요. 랑베르가 말했다. 이 곡을 좋아하시나 보죠? 타루가 물었다. 아니요. 판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걸 들을 수가 없죠. 그나저나 보건대 일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랑베르가 물었다. 리웨는 대답 대신 물끄러미 랑베르를 바라보았다. 저도 보건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지 않는 데에는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제 몸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페인 전쟁에 종군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어느 편이었습니까? 타루가 물었다. 패배한 편이었죠. 그 일을 겪은 뒤에 저는 약간의 혼란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굳은 의지가 생겼다고 할까요? 저는 인간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저로선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타루가 대꾸했다. 천만에요. 인간은 오랫동안 고통받거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가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타루, 당신은 사랑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랑베르가 물었다.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 없을 것 같군요. 그렇겠죠. 당신은 자신이 추구하는 관념을 위해선 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 이제 관념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친구들이라면 진저리가 납니다. 저는 영웅주의를 경멸해요. 그것은 일종의 살인행위예요. 저는 이상보다는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위해 살고 사랑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류에는 신문기자의 말을 열심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줄곧 그를 부드럽게 바라보면서 말했다. 인간은 하나의 관념이 아닙니다, 랑베르. 아니요. 인간은 하나의 관념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서 등을 돌리는 순간 관념으로 변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졌어요. 그만두세요, 선생님. 그저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다립시다. 저는 그 이상의 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리우에는 갑자기 피곤해진 듯한 기색으로 일어났다. 당신 말이 옳아요. 저는 당신이 하루빨리 아내 곁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웅이 되기 위해 패스트와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쳐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도대체 정성이라는 게 뭡니까? 랑베르가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글쎄요. 설명하기가 좀 애매합니다만 저 경우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것에 저의 사명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사랑을 택한 것이 어쩌면 잘못일지도 모르지요. 저는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재산입니다. 말을 마친 리웨는 앞에 있는 잔을 비웠다. 그리고 할 일이 남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타루도 그의 뒤를 따라 일어났다. 그러나 나가려는 순간에 막 생각이 난 듯이 랑베르를 돌아보며 말했다. 리웨 선생의 부인도 이곳에 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요양원에 계시지요. 그 말에 랑베르는 깜짝 놀랐다. 그러나 타루는 더 이상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이튿날 아침, 랑베르는 리웨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도 이 도시를 떠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수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이윽고 리웨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게 하세요, 랑베르 씨. 고맙습니다.